민심을 읽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공정성 논란이 자주 제기됩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공정성이 담보된 여론조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유선의 티톡에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만나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항상 선거철이 되면 이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보궐선거를 겪으면서도 그런 경향들을 보였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사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때로는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공정한 여론조사는 어떤 건가요?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표본수라 그러죠. 그 조사 대상자 수를 몇 명이나 할 건지, 또 누구를 할 건지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조사 전문가들은 저희끼리 얘기할 때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차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오차가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오차들이 계속 합해지면 데이터가 엉뚱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직접 면접원이 직접 이제 폰 조사를 하는 거 있고, 그렇게 직접 이제 면접해서 설문조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RS 조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사 비용 차이가 5배, 6배 차이가 나요.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ARS는 녹음된 목소리로 조사를 하는 건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인건비가 덜 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확 이제 그 비용이 싸니까 언론사나 후보 진영에서 많이 그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 통계학과나 조사학회에서 이 아직까지 ARS라는 방법을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아, 왜 그럴까요? 이게 일단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먼저 그 응답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률이. 요즘은 만약에 전화조사로 한다고 하면은, 응답률이 한 15%, 20% 그 안팎 정도 되고, 만약에 모바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한다면 20%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ARS는 그 기계로 그 녹음된 음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끊어버려요. 그죠? 응답률이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렇게 ARS 조사를 갖고 선거조사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럼 흔히 어떻게 해요? 보통은 폰 조사를 전화조사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조사라든지 이렇게들 많이 하죠. 그 메이저 언론사들 뭐 KBS라든지 뭐 SBS나 MBC나 뭐 조중동이나 이런 회사들은 종편들. 이런 데는 ARS를 안 써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 네, ARS를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일단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회나 이런 데서 다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이것도 그냥 레퍼런스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지금 그래도 그 인정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그 조사 방법을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정확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 세계에서 그 정당의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뽑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과 대만이에요. 아, 대만은 왜죠? 모르겠어요. 그 나라도 그렇게 뽑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론조사가 선거 전에 나오면 이게 오히려 역으로 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론은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 조사 결과 발표됐어. 네. 그러니까 A라는 후보하고 B라는 후보하고 이제 A하고 B하고 그 A가 이기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면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그건 어떤 이론이냐면 1위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게 발표가 됐을 때 뭐냐면 이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막 마차에 막 그 밴드가 악기하는 연주자들이 밴드에 올라서 막 이렇게 연주를 하면 동네 애들이 거기에 올라타고 싶어하는 심정이 밴드웨건 이펙트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1위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언더덕 시어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두 마리 개가 싸우고 있는데 밑에 깔린 개에 네. 대한 동정표, 동정심 이게 언더덕 시어리 그래가지고 정반대의 반대. 그러니까 이론이네요. 이거는 2위 후보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갤럽 스틱을 테스트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론이 더 유리할까? 네. 우리나라는 밴드웨건이 더 유리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더 유리하거든요. 승자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기는 그러니까 내 표가 특히 시골 분들은 노인분들은 내 표가 사표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두 사람을 누가 뽑았어요? 여론조사가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표본 오차가 만약에 오세훈 후보하고 이번에 그 밖으로 알려지기로는 두 후보의 득표율 차가 그 표본 오차 밖으로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 표본 오차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6.2%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1,700 했으니까 좀 더 줄어들겠네요. 그 안에 들어가면 통계적으로는 둘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두 후보 사이 약속을 한 거야. 0.1%도 지면 진다. 이기면 이긴다. 그러니까 통계를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랬군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선거조사에서 이런 여론조사는 우리가 온도 지금 오늘만 20도다 그러면 온도를 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계 역할을 해요.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딱 커팅해서 민심을 딱 보는 거니까. 근데 선거에서 여론조사 한국은 유독 온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고 여론조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맞잖아요. 어떤 특징이 그런 모르겠어요. 것들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후보를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정할 때 전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하고 후보 결국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았잖아요. 네. 다른 어떤 변수 다 버렸다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안 그랬거든. 여론조사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다른 걸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 여론조사만 갖고 우리 판별하자. 네. 이런 나라가 된 거지 우리나라가. 사실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온도를 재는 것뿐인데 마치 여론조사가 이제 권력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그것 대해서 되게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많아진 걸까요? 네, 지금 한 200개가 좀 넘습니다. 어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메이저 언론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조사 기관들을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한 10개 정도? 네. 네, 그 정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네. 여러분 머리에 이제 네. 몇 개가 쭉 스치고 지나가실 네. 텐데 네. 네. 공중파나 뭐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하는데 말하자면 네. 아무래도 리서치 자체는 돈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네,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유선하고 무선 성능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오세훈하고 안철수 끝까지 합의를 못했던 게 무선하고 유선 비율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지금 핸드폰 보유율이 20대가 99%예요. 30대 99%, 40대 99%, 50대가 96인가 95인가 그럴 거예요. 60대가 좀 떨어져요. 70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부터는 많이 안 갖고 계세요. 갖고 있더라도 잘 안 받아요. 이분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선으로 100%를 조사하게 되면 노인들이 많이 안 걸려요. 조사업체에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 경험적인 감각으로 한 8대2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뭐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마치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 흐름을 쭉 보면은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임이었어요. 이번에. 그러다가 네. LH가 딱 터지면서 네. 이게 그 반정부 민심이 확 올라오고 그러면서 제1야당한테 밀어줘야겠다는 인식들이 확 올라간 거예요. 특히 중도표에서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LH가 이렇게 되면서 올라오면서 그게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 표가 좀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죠,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LH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후보 이렇게 가다가 민심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민심 널뛰기예요.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 네, 민심은 널뛰기예요. 네. 널뛰기다. 지금 한국교회가 작년에 2020년 1월 달에 기운실에서 제가 매 3년마다 한 번씩 기운실하고 계속 한국교회 신뢰도를 재거든요. 32%였다가 21%가 됐어요. 32에서 21로 됐어요. 네, 3분의 2 정도로. 그러니까 11%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민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네요. 한국교회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지금 21%인데 이 중에서 비개신교인이 넌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9%밖에 안 나왔어요. 역대 최저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지금 넌크리스찬들이 우리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미지 바뀌어요. 이 데이터 저널리즘이 가짜 뉴스를 좀 타파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네. 뭐 상당 부분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가짜 뉴스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가짜 뉴스의 온상을 어디라고 봅니까 하면은 가장 높게 나오는 응답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언론도 아닌데 언론의 역할을 개인 그렇죠. 1인 네, 미디어들이 네, 이제 하려고 네. 하니까요. 그래서 뭐 엉뚱한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특히 가짜 뉴스라는 게 100% 가짜 뉴스가 아니고 네, 한 섞여 90%는 있죠. 예, 90%는 진짜고 10%만 살짝 비튼 것도 가짜 뉴스잖아요. 딱 2단이네요. 사람들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미국 돈 화폐 보면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문장이 있어요.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에더즈 데믹이라는 그 미국 컨설팅 회사 사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되게 유명해진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In God we trust, all others must bring data. 그러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믿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믿게 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라. 우리를 믿게 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안 믿겠다. 네. 요 1년 사이에 50대 이상 고령층의 유튜브 이용률이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가짜 뉴스 보시나요? 무슨 얘기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018년, 19년 그때 항상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리더십 그룹들이 보수 그룹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런데 보수 그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갈등이 그래도 좀 덜해요. 왜냐하면 같이 끌고 가 있는 같은 색깔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OECD에서 그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그 갈등이 심하니까는 이 유튜브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네. 이쪽으로 고령층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층의 사람들이 유튜브 이용률이 좀 적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진 그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 이용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진보 성향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령층이 확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카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카톡을 통해서 계속 뭐 이렇게 연결되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되냐. 네.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 말하는 거는 분명히 데이터를 말하는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수치를 얘기하면 좀 더 믿을만 하니까 데이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 데이터를 얘기할 때 그 유튜버가 자막으로 근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보셔야 돼요. 출처를. 어디서 어떤 표본 오차로 그렇죠. 예. 어떤 발표 기준이 방법으로? 있어요. 발표 기준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리서치 데이터들이 나온다고 하면 조사 기간 언제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조사 방법은 뭔지, 그다음 표본 오차 어떻게 되는지, 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메이저 언론들은 다 그런 걸 발표를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발표됐고 어느 신문에서 했고 어떤 데이터란지는 출처를 얘기해 줘야 돼요. 출처를 얘기 안 해주면 자기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네. 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얘기해 줘야죠. 그죠? 그런 건 네. 믿지 않아도 안 된다. 믿는 게 낫죠. 오히려 안 믿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출처, 그거 안 믿어도 돼요. 처음 듣는 내가 모르는 출처는 기관. 그냥 일부러 만든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가짜 뉴스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